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5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저출산 격차도 심각한데 일본인보다 임금이 높다. 한국이 65년째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분기점. 8월 24일 프레지던트 온라인 보도 내용입니다. 지일파 언론인 리처드 커츠가 1960년 급속한 산업화가 시작됐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거기서부터 선진국이 되기 위해 어느 장소에 투자를 집중 것이 정답이었다. 리처드 커츠는 월급을 올리면 일본은 부활한다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재편집을 했답니다.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한 한국. 우리 경제의 번영을 보면 일본의 경제적 공경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비슷한 수준의 발전 단계인 다른 나라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이 지속된 것이었다. 1980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25%에 불과했다. 중소소득에 더 기적적으로 회피,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점은 1960년 이후 65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IMF가 맞다면 2030년에는 이 높은 성장률이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따로 없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기록이 남아있는 경제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변혁을 이뤘다. 1950년대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극빈국이었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건전하며 교육 정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리더다. 왜 중국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구조적 질환을 많이 안고 있다고 경고한 경제학자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번영의 길을 찾았다. 우선 약점부터 알아본다. 대중소기업 심각한 격차.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중 경제다. 즉 매우 효율성이 높은 수출 부분이 있는 반면 국내의 제조업과 특히 서비스업의 일부는 심하게 비효율이라는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 평균으로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84%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44%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노동력의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와 서비스업 문제는 겹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40%, 출산율은 0.75, 경제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탓에 한국에서는 2024년 수출 총액의 실제로 21%를 삼성전자 1개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또 컴퓨터 칩만으로 수출의 21%를 차지한다. 저출산 고령화도 부동산 폭등도 일본과 같은 노령 인구 15세에서 65세 수는 2017년 정점이었다. 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온 금융의 핍박과 같은 상황을 한국도 일부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5년 발표한 What can Korea learn from Japan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약점투성이인데 경제 성장한 비밀. 높은 GDP 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는 경제를 실현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관행이 필요하게 된다. 동시에 경제 활동이 항상 거의 불가동 상태로 돌아가려면 수요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될 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근대화나 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노동 생산성에서도 일본을 앞장설 전망. 한국의 거시경제가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크오프한
이후 65년 동안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해는 겨우 3번밖에 없었다. 제가 미리 그 경제 성장의 비밀, 선진국이 된 비밀은 생산성 향상,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내수 수요 창출, 임금 인상, 세 번째가 근대적 설비 투자. 최근에 그 책이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현대적 설비 투자라고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자동화되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의견을 하나 생각을 더하게 되네요. IMF 이후 그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대기업 외국 자본에게 이익배당 압력을 받을 바에야 임금도 인상시켜준다. 상장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실질 임금이 늘지 않는다면 2배로 수요 측면에서 한국은 성장의 과실을 적절히 노동자에게 넘겼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대기업 노조가 으쌰으쌰 하는 게 지금 꼴사납게 보이는 거죠. 근대적 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정해, 일본식 표현이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근대적 설비에 대한 투자액의 GDP 대비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그 생각은 옳았다. 뭐니 해도 트랙터를 사용하는 농가는 동물에 의지하는 농가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근대적인 건설 기자재나 공장 기계를 사용해 일하는 노동자도 말이다. 국민이 가난해서 철강이나 TV나 자동차를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들 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를 찾기 위해 한국은 수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때문에 품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 덕에 한국은 많은 나라가 국가 주도의 공업진흥 정책 속에서 안고 있던 수많은 화이트 엘리펀트 무용지불 산업을 낳지 못한 것이었다. 노동투쟁 끝에 임금 인상 따냈다. 성숙한 경제의 성내로서 또 다른 성장을 위해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실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OECD 국가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당초 최저임금은 풀타임 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중앙값의 30%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는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이어가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임금 중앙값의 61%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가 됐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임금 중앙값의 단 47%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는 임금의 성장이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상승은 극히 미비하다. 한국은 성장을 위한 열쇠를 주고 있는 이 성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수 그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충분 조건 논리와 필요 조건 논리로 한번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올린다면 그러면 일본은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수 수요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제가 쓰는 용어로 스루풋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되고 현대적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장인 정신을 그만두고 우리처럼 그 데이터를重視하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건비가 인상되어야 된다. 한편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도 절감해야 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건비도 절감돼야 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과 인건비 절감에는
서로 모순되고 갈등 대립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수익도 창출하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방안. 사실상은 인건비 절감이라 했지만 실질 인건비도 인상이 되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IMF 이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자본에게 JP모건, 골드만삭스, 요즘 제가 슬럼프 분석을 하면서 외국인 그 투자 지분율 이런 거 보면은 단골로 나온 데가 JP모건이죠. 골드만삭스는 좀 굵직한 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익 배당 압력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여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을 감수하는 거 아닐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게만이 이유가 아니겠지만 거꾸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희들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또 레터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서방의 우려 속에 북극 상업 항로 시험을 위한 한국 선박. 먼저 한번 다뤘습니다만 서방 측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다 이거죠. 로이터 8월 22일 동남부 한국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한국 컨테이너선이 토요일 북극을 경유해 유럽으로 출항하는 국내 첫 상업 항해를 시작합니다. 펜스타 아크로는 러시아 동부의 캄차카 반도를 껴안고 베링해를 건너 북해 항로를 따라 영국의 펠릭스토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폴란드의 그단스크에 기항한 후 40일 내지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 동맹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박이 얼음에 갇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스크바와 이번 여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해양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북극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션 펜스타 아크로우가 해빙이 녹으면서 항로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 이미지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펜스타 요건데 요것은 컨테이너선이 아니고 무슨 저유 뭐 이런 수송선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물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8척의 선박이 이 노선을 103회 통과했으며 이는 2024년 97척, 2022년 43척에서 증가한 수치로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쪽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 해운업의 증가는 결국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펜스타가 운영하는 2758 TEU 20피트 등가 유닛 컨테이너선은 정부 지원 항해를 통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및 약 100개의 빈 컨테이너를 포함한 831 TEU의 화물을 확보했습니다. 제킹과 브렌다코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나라 뉴스에는 35,000톤 배 닷 올렸다. 컨테이너선 북극 항로 시범 운행. 김영동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 일정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선을 그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어미사일 안 보내겠다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 조치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베링 해협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축지해라고 썼는데 요게 캄차카 반도 쪽을 옛날에는 우리 그 민족들이 축지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거기
날씨가 어때? 그러면 춥지에서 살아. 춥지. 농담 아닌 게 말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링의 건너편이 알래스카입니까?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균열이 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듯이 베링해를 막으면 어떡할 거냐? 아니 한국 정부는 이런 거 생각 안 하냐? 이거를 운항하는데 러시아하고만 협의하냐? 미국이 뿔난 이유를 알겠어요. 미국하고 협의 안 했단 얘기죠. 야, 거기 지나가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냐, 이 새끼들아?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축지 베링 해협이 아마 초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여길 지나가든 말든 그건 관계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베링 해협이 초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펜스 우크라 방공망 절실, 한국 요격미사일 미 거쳐 우회 배치해야.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8월 24일. 러탄도탄 공격 인방, 우크라 혹독한 계열 우려. 미 방공제거 부족석 패트리엇 5% 절실 호소. 한국 정교형 요격미사일 보유, 방공망 대안 부상. 미 매개 우회 배치론 제안, 동맹국 간접 지원 촉구.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하면 그것만으로도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펜스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언급은 한국 등 동맹국들의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나 유럽에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도 얼굴이 많이 쭈그러들었네요. 그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왜 그런가 몰라. 제주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 허위정결 동기 등의 묵묵부답. 이승주 문화일보 8월 23일. 23일 제주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2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지난 5월 신고된 장민환 씨 37세에 대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종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상급자 검증 없이 종결됐고 시스템에서 자료가 사라진 뒤에도 2달 넘게 걸러지지 않았다. 가족이 재차 신고하고 나서야 이상이 확인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장 씨는 3개월여간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 50일 만이었다. 제주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장미란 만 37세 여성 2026년 5월경 미 귀가로 경찰에 신고하여 생전을 확인하였으나 7월 재신고 후 경찰의 허위보고로 판명,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 실행장소 제주도 한림읍 인근. 특징 실종 당시 긴 생머리, 키 158cm 추정, 마른 체형, 애교적 섞인 말투, 금팔찌 착용, 사진 속 디자인 요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 사람 찾는 유인물을 붙인 모양이에요. 가족들인지 어디서. 한동훈 장민환 씨 실종 CCTV 전부 삭제, 결정적 단서 사라졌다. 김경민 주간조선 8월 24일.
최초 신고 당시엔 영상 보존, 경찰 실종 98일 지나고서야 열람 요청.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가 실종된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당 교통정보센터에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 씨의 실종 추정일 5월 13일 포함해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촬영된 영상은 현재 한 건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은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 모두 삭제됐다. 제주도는 한 의원실의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로 설정돼 있어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의 보안수사권 문제와도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2중 3중에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안수사권이었다며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의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씨와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가 5월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는 해당 CCTV 118대의 실종 당시 영상이 모두 보존돼 있었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 사건이 허위로 전결되는 것이 드러난 상태이다. 제주 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지난 22일 제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남성 실종 B씨도 장미란 씨와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이 전결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50일 이상 실종사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이 근데 남성도 발견됐다고 그러네요.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제주도라고 느낍니다. 중국인 미부자 입국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실종사건 사망에 대해서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제주경찰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언론이 했는데, 언론은 차라리 이게 살인사건하고 연결이 됐는지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논조를 피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도 겁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물론 매일 휴대폰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누구누구 또 실종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실종자들이 많은지,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그렇게까지 이게 노출을 시켜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인사건 여부도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허위 종결 경찰 석방, 법, 긴급체포 절차 위법. 김정엽 조선일보 8월 24일. 제주지법은 A경장이 낸 체포 적부심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의 체포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A경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외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A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장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급한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37세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24일 제주 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사진을. 얼굴 쪽은 약간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찰 수사 독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줘. 야당 제주 실종 사건의 여책임론. 김지훈 데일리안 8월 24일. 박성원 정부 여당 형소법 재개정해야. 윤상현 이 검찰 해체 당장 중단해야.
천하란 경찰 부패 막을 시스템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후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실종 허위 종결 의혹까지 불거지자 야당에선 보안수사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압박했다.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경찰은 사람을 찾는 대신 사건을 지었다며 결국 한 국민은 실종신고 50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돌아왔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50일 동안 찾지 않은 것으로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의 내부의 자체 통제만으로는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거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류와 일탈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 해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며 실종 사건의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허위 처리를 내부 통제 절차가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윤상현 씨가 이렇게 생긴 사람인 모양이네요.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주 경찰은 미결 건수로 평가받을 것이다. 기업 조직은 이 미결을 관리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전월 이월 건수, 당월 접수 건수, 당월 처리 건수, 당월 미결 건수. 이 당월 처리 건수는 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 조직은 기간이 없는 것 같고요. 실종 접수 건수, 실종 수사 해결 건수, 실종 미결 건수 이렇게 뭔가 시스템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개인적으로 기업 조직에서 사무관리직으로 일하면서 미결 업무가 쌓이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성과 평가에서 이것을 적용했었죠. 왜냐하면 미결 건수가 쌓일수록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결 업무가 많을수록 처리 건수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목표는 미결 업무 제로, 그래서 항상 새로운 업무를 대기하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아마도 생산 부분이라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우려했을 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일이 요즘 바빠, 내가 꼭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도 일이 많다고 말이야. 자기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 미결 업무 있으면은 고가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깎으니까 보너스가 적게 나오니까 미결 업무 제로 하면 내 보너스를 더 주겠다. 이렇게 그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잘 나갔죠. 네. 그리고 조직원들이 모두 저한테 충성을 했었습니다. 제주경찰은 실종 미결 건수가 성과평가의 잣대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살인 미제 사건 파일, 미결 사건을 묻고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미제 사건만 전담하는 수사 전담팀 조직을 만드는 그런 영화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안 그럴 것이다. 제주경찰 A경장이 쌓이는 미결 건수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을까? 그렇다고 허위 해결 처리하는 처리는 본분을 무시하고 처리했다면 그의 고객은 상부이지 결코 국민이 아닌 거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홍보했었습니까? 군대를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하듯이 경찰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는 평가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해 깊고 푸른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F사 우디웬 테크 트레더 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울산은 증가하는 AI 워크 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수중 데이터 센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511억 원, 약 3,7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합니다. 폐수는 기존의 기계식 냉동 시스템 없이도 냉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와 협력하여 표준화된 해저 데이터 센터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접근 방식이 기존 데이터 센터가 전국적으로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현장 및 냉각 제약을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표준화된 수중 모델 구축. 목표는 나중에 다른 사이트에서 복제할 수 있는 수중 컴퓨팅을 위한 작동 중인 탄소 중립 템플릿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 해안선에서 약 20m 깊이의 바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엔지니어들은 평균 약 13.3m의 바닷물에 의존할 계획입니다. 연간 온도는 냉각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연구자들은 프로젝트 계획자들이 초고율화로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과 냉압성 용기 설계를 결합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2026년 1월에 GPU 기반 인프라 및 서버 운영 관리를 담당하며 파트너십에 합류했습니다. 더 큰 상업적 비전. 시에서 논의하는 별도의 장기 개념은 최대 10만 대의 서버에 대한 약 5천억 원, 약 3억 6천만 달러의 투자와 수용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더 큰 금액은 현재 작업 단계와 관련이 없으며 완전한 상업적 구축으로 인해 결국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합니다. 울산이 그 규모에 도달할지 여부는 초기 테스트 단계의 성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요 인구 중심지 근처의 땅은 여전히 부족하고 비싸서 계획자들이 붐비는 도시 지역에서 벗어나 색다른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기존의 기계식 냉동시설이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냉각 자원을 제공합니다. 울산시위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유사한 수중 유적지가 결국 한국의 다른 해안선을 따라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저가 한국에 확장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유망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무슨 창고 같은데 지상 데이터 센터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바닷물은 이 외형, 이런 데이터 센터물인데 외형이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재료를 써야 되겠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구마모토 아소를 여행 중에 퍼진 대자연 아름다운 웅대한 절경의 일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8월 24일 리모라고 라이프 몬이라고 참 좋은 경치, 아소산 지역을 가는 동안에 평원이 있고 아소산 지역 자체가 또 분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몽골과 같은 초원 같은 데도 보이고 오죽하면은 구마모토 쪽이 잔잔한 여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나왔고 좀 도로도 여기 밑에 있듯이 큐슈 자동차 대면 구간의 본격적인 복구는 전망되지 않음이라고 웅본 뉴스가 또 별도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진 여파로 관광객 감소로 고충이 많은 구마모토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좀 와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서부서 10일간 지진 72회, 최대 규모 3.1이었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일본판에서도 요 해남 쪽에, 진원지 쪽에, 이쪽에 3.1 최고로 났었고 그 다음에 72회나 이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여기가 진도군이고 여기가 완도군이고 해남군. 완도군 쪽에서 전복,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김, 뭐 이런 게 유명한 데죠. 미국, 독일 경쟁사 수준은 급증하는데 성장세 한풀 꺾인 K방산 어쩌나. 김지환 조선비즈 8월 24일. 독일 라인메탈 미 로키드 마틴 사상 최대 실적. 현대로템 카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올드로 수주 감소세. M&A 현지 업체와 협업으로 길로 찾아.
요것은 결론만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풀 꺾인 이유는 이재명 정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무슨 현지 업체와의 협업으로 팔로 찾고 나발이고 그 러시아하고 꾹짝꿍하고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도 그 방임이 늘리는데 굳이 뭐 비싸도 그 독일 거 사자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서구는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건데 지금 한국이 그 아무리 지들이 싸다 그래도 러시아 애새끼들하고 짱하고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그 러시아 쪽에서 하고 있고 이란하고도 뭐 또 자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뭐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 뭐 근데 수주생호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 탓입니다. 현재 좌파 정권 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주게 된 새로운 세계 질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것도 타일러 볼까요였는데 이게 뭔 일 때문에 방송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원빅 월드쇼로 해가지고 8월 10일자 거를 재방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원빅 월드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미국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타일러가 미국이 1급 중심으로 세지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 잘 좀 한국이 대처하세요 라고 미국의 그 심중을 유창한 한국말로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광물이 무기가 되는 시대 한국의 생존력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견해를 얘기했었는데 에너지와 광물이 국가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우 디스커버리 존이라는 유튜브의 방송이었는데 이것도 읽는 것은 생략하지만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세계 사익권 인구 풍부한 니켈 자원 젊은 노동력 큰 내수시장 비교적 많은 공공부채를 가지한 아시아의 핵심 신흥국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자본까지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한 신호다. 중산층 감소, 제조업과 전력 사용량 사이의 불일치, 재고 증가에 기반한 성장 기여 등은 실제 체감 경기와 공식 지표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요소로 설명됩니다. 여기도 재고 증가가 있죠. 그게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GDP에서 재고 증가는 빼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자본 통제와 고위층 부패 때문에 지금 입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대규모 내수시장, 젊은 인구 구조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장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뭐 그런 나라 또 자본 통제를 하고 외상이 인도네시아 가서 뭐 협상을 하고 뭐 공동개발하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본 통제한다고 뭐라 그랬죠? 중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죠. 인도네시아하고 전투기 공동 개발을 했던 거 그거 꽝 됐죠. 우리나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는 제3세력으로서 그렇게 좀 납득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